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중년 여성입니다. 자식도 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품을 벗어나면 남이라더니 제 아들 녀석이 그럴 줄은 몰랐네요. 30년 넘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아들 녀석이 남보다 못한 놈으로 자라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제 탓이기에 남들 앞에서 밝히기 창피하지만 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이렇게라도 터놓지 않으면 속병이 날 것 같아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금의 아들을 얻기까지 눈물로 밤을 지샌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남들은 셋이고 넷이고 애도 쑥쑥 잘났는데 우리 부부에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이 돼서 원인도 척척 알아내고 시험관 시술도 있지만 30여 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특히 저희 어머님처럼 미신에 빠져있던 분에겐 더욱 그랬죠.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무당을 찾아가 부적을 써서 오셔서는 남편 베개에 넣어주곤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뿐인가요? 객사한 조상이 탯줄을 잡고 안 놔주는 바람에 애가 안 선다며 얼굴도 모르는 사람 제사까지 지내게 하셨더랬어요. 그래도 안 되니 후처 자리까지 알아보셨지만 남편이 질색을 하는 바람에 결국 뜻은 못 이루셨죠. 시어머니 닭달에 중간에서 소가리를 하는 남편을 보니 차라리 내가 떠나면 모든 사람이 다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남편 몰래 짐을 싸들고 집을 나오려는데 글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우리 집 대문 앞에 포대기에 둘둘 말린 갓난 아기가 놓여있는 거예요. 처음엔 누가 옷보따리를 놓고 간 게 아닐까 했는데 포대기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알게 되었죠. 혹시 누가 잠깐 아기를 내려놓은 게 아닌가 싶어 주변을 살펴봤지만 골목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하늘이 우리 부부를 가엾게 여기고 내려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볼세라 아이를 얼른 안고 들어갔죠. 포대기에 쌓인 아기는 한참이나 밖에 있었는지 몸이 싸늘하더라고요. 한겨울이 아니었으니 망정이지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더라고요.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은 아랫목을 차지하고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겠어요? 길 잃은 강아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남의 아기를 데려온 건데요. 아기를 보자 이성을 잃고 덥석 안고 들어온 저와는 달리 남편은 얼른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얼마나 찾고 있겠냐고요. 사실 그게 도리인 건 알고 있지만 솔직히 그러기 싫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그렇잖아. 버릴 작정한 게 아니라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 어린 걸 남의 집 앞에 두고 가겠어.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우리 집 앞에 두고 간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키우자. 애 찾으러 올 생각이 있으면 언제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맡아서 키우자고. 지금 신고해봤자 고아원에 가게 될 텐데 고아원보다는 훨씬 낫잖아. 응? 처음엔 완강히 반대를 하던 남편은 꼬물거리는 아기 손가락을 보더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호들갑을 떨며 아기 목욕을 시켰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남편 손가락을 꽉 쥐는데 그 바람에 남편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지 뭐예요.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밤새 칭얼대는 아기 울음에도 우리 부부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이런 게 사람 사는 재미가 아닌가 싶더라니까요. 그날 이후 절간처럼 고요하던 우리 집은 아기 울음소리와 우리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해졌어요. 그뿐인가요? 코미디 프로를 보고도 잘 웃지 않던 남편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기쁨이 커질수록 걱정도 커져만 갔어요. 언제고 아이 부모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2달이 지나도록 아이 부모한텐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일단 아이 출생신고부터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름을 지으려고 남편과 옥편까지 펼쳐들고 씨름을 했어요. 그렇게 지은 이름이 슬기로울 지자에 가르칠 훈자를 써서 지훈이에요. 막상 호적에 아이를 올리고 나니 이제 정말 우리 자식이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훈이가 업둥이란 사실만 주변에 알려지지 않으면 완전 범죄도 가능할 것 같았죠. 여보, 나중에라도 자기가 버려진 아이란 걸 알면 힘들지 않을까? 호적에도 올린 마당에 그냥 우리 친자식으로 키우는 게 어때? 남들한테 손가락질도 안 받고 양가 어른들한테 사랑도 듬뿍 받을 수 있게 말이야. 제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자신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내가 밖에서 나온 걸로 하자. 어차피 당신이 배불러 나왔다고 하기엔 상황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럴 바엔 내 피라도 섞였다고 해야 어머님이 손자로 받아들이시지 않겠어? 장모님께는 당신이 잘 좀 얘기해줘. 평소 답답할 정도로 고지식하던 남편은 이번만큼은 정반대였어요. 자식을 위한 일이라 그런가 자기 체면 깎이는 건 신경도 안 쓰더군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완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지난 몇 년간 애 못 낳는다고 저를 구박했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밖에서 나온 아이를 제가 군소리 없이 친자식처럼 맡아 키우겠다고 하자 전과는 180도 다르게 잘해주시더라고요. 당신이 아끼는 루비 반지도 턱 하니 빼서 제 손에 끼워주실 정도로요. 다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반대였어요. 아무리 아내가 아이를 못 갖는데도 어떻게 밖에서 애를 만들어 올 수 있냐며 사위를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들을 위해 그 수모를 다 받아 넘기더라고요. 제 남편이지만 정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가 온 가족들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며 키운 아들은 시댁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어요. 사랑을 받은 만큼 주변에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났죠. 우리 부부에겐 더 없는 행복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자라는 내내 부모 속 한 번 썩이는 일이 없었어요. 학급 반장도 도맡아 하고 성적도 늘 상위권을 지켜나갔죠. 시댁에선 대학 교수인 남편을 닮아 머리가 좋은 거라고 말들 하더군요. 그 말에 속으로 코웃음이 쳐졌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잘났다는 말이기에 듣기 싫지 않더라고요. 아들은 들어가기 어렵다는 명문대도 척척 들어가고 졸업도 하기 전에 꽤 탄탄한 직장에 취직이 될 정도로 능력도 있었어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애라 주위에서 다들 부러워할 정도였죠.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자 부모 걱정 안 하도록 예쁜 짝도 데려와 일찌감치 장가도 들었고요. 하지만 모든 인생에는 부침이 따르듯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 가정을 이룬 아들은 전처럼 제게 살갑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땐 문지방에 닳도록 집에 드나들던 아들이 명절이나 돼야 얼굴 한번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 번은 시누이 앞에서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더니 대뜸 그러더군요. 언니도 참 품 안에 자식이라고 안 해요. 다른 집 자식들도 다 그래요. 그래도 이날이 때까지 속 한 번 안 썩이고 그만큼 자라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그러니 욕심 그만 부려요. 지훈이만한 아들이 또 어딨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다 복에 겨운 내 투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괜한 기우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날은 남편 제사라 아들네가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괜히 제사다 뭐다 며느리 힘들게 할까봐
일찌감치 장바다가 혼자 제사 음식을 끝내놓고 있었는데 글쎄 밤 10시가 넘도록 애들이 안 오지 뭐예요. 혹시 오는 길에 사고라도 난 게 아닌가 싶어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기도 꺼놨더라고요. 결국 자정이 돼서야 하는 둥 마는 둥 혼자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곤 막 상을 치우려는데 그때서야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쩌죠? 해외 출장이 길어져서 이제야 서울에 도착했어요. 엄마, 혼자 고생이 많으셨죠? 죄송해요. 오늘 늦었으니까 수요일 내에 한번 찾아뵐게요. 일 때문에 그랬다는데 어쩔 수 있나요? 하지만 그런 거라면 지쳐라도 혼자 보냈으면 될 것을 내외가 연락도 없이 같이 안 온 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면 니처라도 보내지 그랬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얼마나 걱정했다고. 설마 이 애미가 니처 일 시킬까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서운한 마음에 툭 던진 말이었는데 엄마, 그럼 우리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매년 오는 제사 고작 한 번 빠진 게 뭐 그리 잘못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도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에요. 엄마야, 평생을 아버지 덕분에 집에서 놀며 살아서 모르시겠지만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꼰대 시어머니 노릇 그만하세요. 제가 다 창피해요. 아들 녀석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충격도 충격이지만 아들 눈에는 평소 제 행동이 꼰대 시애미 같았다는 거니까요. 사람이 입장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린다지만 제 행동이 뭐가 그렇게 아들 내외를 불편하게 했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도 접어둔 채 걱정이 앞섰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 내외를 대하는데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여 나 때문에 둘 사이에 문제라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제가 젊은 시절 시어머니한테 하도 당하고 살아서 그런가 내 며느리한테만큼은 제가 겪은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느리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제 마음을 언제부턴가 아들 내외가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진다 그러더니 저도 다르지 않았어요. 안면 근육이 떨리고 눈가에 통증이 심해서 집 근처 병원을 찾았더니 CT 촬영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는 대로 했는데 CT 검사 결과를 본 의사가 대학병원에 연계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덜컥 겁이 났어요. 무슨 큰 병이길래 이러나 싶었거든요. 며칠 뒤 대학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뇌수막종이라고 했어요. 종양의 악성은 아니지만 위치가 안 좋고 사이즈가 커서 시신경과 안면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심하고 미각도 떨어지게 된 거라더군요.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그럼 머리를 연다는 건가요? 약물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환자분 상태에선 머리를 여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간단한 레이저 수술이면 몰라도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전신 마취까지 하며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한다니 겁이 나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녀석한테 전화를 했는데 뇌종양도 아니고 뇌수막종인데 뭘 그렇게 걱정이세요? 요즘 우리나라 의술이 좋아서 그런 수술은 수술 축에도 못 껴요. 그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지 딴에는 엄마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그런 거겠지만 별거 아니라는 투의 아들의 말에 왠지 서운하더라고요. 아들은 레이저 시술을 받는 것보단 확실히 종양을 제거하는 두개술이 좋을 것 같다며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두개술을 받게 되면 중증 환자 등록도 가능해서 의료보험 혜택이 크더라고요. 자비는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들은 감마나이프 시술보다 수술비가 오히려 적게 들 거라며 좋아했어요. 그 모습에 왠지 서글퍼지더군요. 나는 아들에게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데 아들 녀석은 돈 몇 푼 더 드는 걸로
저리도 기뻐하니 말이죠. 그렇게 아들의 동의하에 수술이 결정되자 바로 수술 코디네이터와 상담을 시작했어요. 입원 후 수술 전 필요한 검사도 다 마쳤고요. 수술을 앞두니 마음이 심란했어요. 악성종양이 아니라서 위험한 수술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머리를 여는 두개술이라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혹시 내가 이대로 수술대 위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수술 날짜를 잡고부터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제가 죽고 나면 하나뿐인 제 아들은 부모 형제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는 거라서 더더욱 걱정이었죠. 가정까지 이루고 사는 자식이 뭐가 걱정이냐고 하겠지만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환갑이 넘은 아들도 부모 앞에선 아이인걸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이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 수술날 병원에 못 온다고? 미안해요, 엄마. 엄마가 신경 쓸까봐 말을 못했는데 하필 그날이 우리 장모님 생신이시더라고요. 장모님 모시고 하와이 가기로 해서 엄마 수술날에 못 갈 것 같아요. 항공권이랑 호텔을 특가로 예약한 거라 취소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간병인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술 받으세요. 따지고 보면 간병인도 그쪽 분야에선 프로나 마찬가지인데 저나 집사람보다 못하겠어요. 엄마 입장에선 차라리 잘된 일이죠. 병실도 2인실로 잡아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수술 받으세요. 그래요, 어머님. 저희가 있어봐야 어머님 신경만 더 쓰시지 않겠어요? 그럴 거 불편하게 뭐하러 그래요. 큰 수술 아니라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수술 잘 받으세요. 그래야 저희도 마음 편히 여행 다녀오죠. 안 그래요, 어머님?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아주 부부가 쌍으로 늙은 애미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이것들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뭐가 어쩌고 어째? 큰 수술이 아니야? 그래, 어떤 큰 수술이면 니네한텐 큰 수술이라더냐? 암이면 되냐? 아니면 심장 이식 정도 받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면 죽을 병이면 되겠어? 못돼 처먹은 것들 뭐가 어쩌고 어째? 니들 마음 편히 여행 다녀오게 찍소리 말고 수술이나 잘 받으라고? 어디서 배워먹지 않은 소리야? 그동안 니들 불편할까봐 할 말도 꾹 참고 살았건만 보자 하니까 아주 시건방을 떨고들 있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저희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아니, 돈 들여서 간병인 불러드리고 병실도 2인실 잡아드린다는데 뭐가 불만이세요? 누가 보면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어요. 정도껏 해야지. 그래 이놈아, 네 말 잘했다. 하는 김에 1인실로 하지 왜 2인실이냐? 2인실까지 보험 처리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돈 들여 간병인을 불러줘? 그게 네 돈이야? 내가 들여놓은 간병인 보험으로 부르는 거지? 병원비 95%는 의료보험에서 대주고 나머지 비용은 내 실비보험에서 나가고 간병인도 내 보험으로 나가면 네가 해준 건 대체 뭔데 이리 생색이야? 넌 네 엄마가 그리 맹탕인 줄 알았냐? 네가 나온 그 잘난 대학 나도 나왔다 이놈아. 어디서 잔머리야? 그간 꼰대 소리 듣기 싫어 말 않고 있었다만 보아하니 니들은 늙은이보다 더한 젊은 꼰대로구나. 다 필요 없으니까 여행을 가든 이민을 가든 가버려라. 너 같은 놈 없는 셈 치고 살면 된다. 어찌나 화가 나는지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아들 내외가 꼬랑지 내리고 도망치듯 병실을 나가더군요. 그렇게 병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보는데 주홍빛 노을이 산허리에 짙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처량해서 한참을 울었네요. 마치 서서히 지고 있는 내 인생을 닮은 것 같아서요. 한때는 저도 햇빛 쨍쨍하던 청춘이었는데 어느새 자식한테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 노년이 되었다니 서럽고 서글펐어요. 그렇게 노을에 뺨이 젖도록 한참을 창밖 노을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며칠 뒤 저는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미리 불러두었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보름 가까이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 사이 아들 내외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말했던 대로 안사동과 여행을 갔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제 보험을 관리해주는 보험 설계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수술이 잘 됐고 수술 부위도 잘 아물어서 내일 퇴원한다고 했더니 좀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했냐고 했더니 글쎄 아들 녀석이 제가 수술 받기 전날 전화를 했더라지 뭐예요. 그래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다짜고짜 제 앞으로 된 보험이 몇 개나 되는지 묻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다음 말이 가관이었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드님이 사모님 사망보험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수술 중에 잘못되면 보상이 더 있는지, 수익자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도요. 그래서 혹시 수술이 잘못됐나 했는데 수술이 잘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놈이 지 애미 수술엔 관심도 없더니 보험금엔 눈이 시뻘게 있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던 말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내 자식놈이 그런 놈일 줄이야. 하도 괘씸해서 생각 끝에 수익자로 등록된 아들 이름을 빼고 사후 모든 재산과 부동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보험 설계사를 통해 아들한테 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득달같이 병원으로 달려왔더군요. 학원이다 뭐다 바쁘단 핑계로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주던 손주 녀석까지 대동하고 말이죠. 며느리는 유명 죽집에서 죽까지 사들고 왔더라고요. 엄마, 그때 그 일로 화 안 풀리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버젓이 있는데 사회 기부가 웬 말이에요. 노여움 푸시고 이제 그만하세요. 금쪽 같은 손주까지 낳아드렸는데 꼭 그러셔야겠어요? 막말로 나중에 엄마 손주가 돈 때문에 고생하면 저승에서 엄마가 편하겠어요? 내리사랑이라고 엄마가 사랑으로 품어주셔야죠. 안 그래요? 그 금쪽 같은 손주도 할미한테 돈 냄새가 나야 얼굴 한번 볼까 말까인데 이게 남이지 내 손주니? 난 그딴 손주 필요 없다. 금쪽 같은 내 새끼도 품에서 떠나니 개떡같이 변했는데 손주야 말해 뭐하겠니? 그러니 헛된 꿈 일찌감치 깨고 돌아들 가거라. 난 더 이상 네 엄마 안 할 테니. 그러자 아들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솔직히 나 엄마 아들도 아니잖아요. 아빠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라면서요. 고모한테 다 들었어요. 따지고 보면 엄마 때문에 내 친엄마가 아빠한테 버려진 건데 저한테 아들 노릇까지 바라시면 안 되죠.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30년 넘게 교수 부인으로 잘 사셨으면 된 거 아니냐고요. 날 낳아준 친엄만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세요. 정말 역겨우니까. 아들의 그 말에 정신이 몽롱했어요. 지 행복하라고 지어낸 가짜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 제게 비수로 날아와 꽂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건 오해다. 넌 아빠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 아니야. 결국 그날 저는 3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들의 출생의 비밀을 고스란히 꺼내 아들한테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믿으려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송까지 불사하며 제 남편이 남긴 재산을 돌려받겠다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 모습에 정이 확 떨어졌어요. 이런 꼴을 보자고 그 긴 세월을 먹이고 입히고 키웠나 싶더군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얼마 뒤 아들은 남편의 유품 중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몇 개를 들고 유전자 검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기대와는 달리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제서야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그 모습이 마치 제 재산을 빼먹기 위해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여서 무서울 정도였어요. 모자간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널 키워준 대가를 바라진 않는다. 그동안 네 엄마로 살면서 너로 인해 많이 기뻤고 행복했으니까
하지만 거기까지다. 너는 너한테 줄 것도 주고 싶은 것도 없어. 고마움을 모르는 놈한테는 천금을 준들 고마움을 알겠니? 그러니 여기서 힘 빼지 말고 돌아가. 내 마음은 안 바뀌니까. 저는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대문을 걸고 돌아서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난 세월이 헛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 입은 마음이 나아질까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아직은 사람에 대한 희망은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아들을 만난 그날을 기적을 만났던 것처럼 또 한 번의 기적이 제게 찾아올지도 모르잖아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소중한 부모 자식 간의 연 귀하게 행복하게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갑을 앞둔 아줌마예요. 마라톤이 시작되면 좋든 싫든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처럼 인생도 태어난 이상 끝까지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은 저는 요즘 들어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나 되짚어보게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절반은 아들을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은 내게 있어 존재의 이유이자 내 인생 전부였거든요. 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정확히는 동거라고 해야겠네요. 남편에게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몰랐던 저는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아들을 낳았고 얼마 뒤 집으로 찾아온 남편의 본처를 통해 뒤늦게 남편이 가정이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필부필부로 살아가고자 했던 제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죠. 본처 앞에서 저는 그저 파렴치한 내연녀일 뿐이었으니까요. 몰랐다는 뻔한 거짓말은 집어치워. 너처럼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년을 내 남편이 왜 만나겠어. 네가 돈 보고 덤벼든 게 뻔하지. 애는 내가 키워줄 테니 넌 떠나. 애를 데려가겠다는 말을 들은 순간 결심했어요. 내 아이와 함께 당장 이곳에서 도망쳐야겠다고요. 그래서 3, 7일도 안 된 아이를 안고 그 길로 도망쳐 나왔어요. 저에겐 이럴 때 힘이 되어줄 친정도 없고 나와 내 아이를 받아줄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밤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떠났죠. 그렇게 도착한 곳이 부산이었어요. 나무를 숨기려거든 숲으로 가라는 말처럼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도시로 가야 들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동도 트기 전 도착한 부산역 주변은 한산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웠어요. 마치 우리 모자의 앞날처럼 말이에요. 부산역 뒤로 길게 늘어선 모텔 거리를 따라 한참을 걸었어요. 그렇게 찾아 들어간 싸구려 여인숙에 짐을 풀고 아이를 눕힐 수 있었죠. 세상 모르고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보니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너는 어쩌다 하고 많은 부모 중에 이 못난 어미를 만나 고생이니 앞으로 평생 애비 없는 자식으로 살아야 할 텐데 불쌍해서 어째. 차마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되냐며 한참을 울었어요. 아침이 되자 주인 할머니가 방문을 두드리곤 방 안으로 밥상을 밀어 넣어 주었어요. 뭐라도 먹어야 젖이 돌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도다리가 들어간 미역국에 밥을 말아 한술 뜨려는데
내 처지가 한심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미역국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꾸역꾸역 입에 숟가락으로 떠 넣었어요. 주인 할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셨죠. 사정이야 어쨌건 아는 키워야 하지 않겠나. 다 묻고 문 앞에 내놔라. 경상도 특유의 무뚝뚝함 뒤에 담긴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매 끼니마다 주인 할머니의 미역국을 먹으며 아들에게 젖을 물릴 수 있었어요. 이후에도 주인 할머니는 여인숙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 수 있게 돈벌이가 되는 일감도 가져다 주시고 여러모로 우리 모자를 도와주셨어요. 할머니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 내외가 남긴 어린 손자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아이는 엄마 정이 그리워서 그런가 저를 곧잘 따랐어요. 제가 아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으면 방에 들어와 한참을 바라보곤 했죠. 어린아이의 눈빛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제 마음이 다 뭉클했어요. 그래서 더 정이 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전 눈이 침침한 할머니를 대신해 아이의 손톱도 깎아주고 바가지를 씌우곤 앞머리를 잘라주곤 했죠. 목욕탕에 갈 때도 데리고 가서 때도 밀어주고 때때로 떡볶이며 김밥도 만들어 먹였어요. 아이는 그런 제게 정이 많이 들었는지 어디를 가든 꼭 졸졸 따라다녔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 아들인 줄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밤 주인 할머니가 제 방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술을 달착거리며 어렵게 부탁을 하셨어요. 네? 학부모 상담을 대신 가달라고요? 자식 새끼 먼저 보내고 딱 저거 하나 남았다 아이가. 딴 건 몰라도 어린 것 가심에 못을 박아가 쓰겄나. 네, 부탁 좀 할게. 딱 하루만. 우리 형석이 엄마 노릇 좀 해주소.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맞는 학부모 상담에 당신 대신 참석해 엄마 노릇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동안 주인 할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신 것도 있고 형석이에 대한 짠한 마음도 있어서 저는 그러겠다고 했죠. 난생 처음 해보는 담임선생님 상담에 왠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가짜 엄마인 게 탄로나면 어쩌나 걱정을 하면서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더니 형석이가 엄마! 하고 부름에 달려오지 뭐예요. 순간 당황했지만 티를 낼 순 없었어요. 형석이가 반 아이들을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들 잘 봤제? 우리 엄마다. 나 고아 아니라고. 제 손을 꼭 잡고 악을 쓰듯 소리치는 아이를 보니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 오늘만큼은 진짜 형석이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형석이 엄마 많이 기다렸어? 동생 재우고 오느라 엄마가 늦었어. 다음엔 안 늦을게. 미안. 그 모습에 반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나가고 저는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은 이미 형석이한테 부모가 없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엄마 행세를 했으니 창피한 노릇이었죠. 다행히 선생님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형석이의 학교 생활과 가정에서 교육해야 할 것들을 일러주셨죠.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형석이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데 아이가 그러더군요. 아줌마가 진짜 엄마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래? 그럼 진짜 엄마 하지 뭐. 형석이처럼 착하고 예쁜 아들도 없고 아줌마가 땡 잡았네. 그 말에 형석이는 제자리서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어요. 그날 이후 형석이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 역시 형석이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주인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웃자노, 이제 방세 받기는 글렀다. 안 그나?
가족끼리 돈 받고 방 빌려주는 게 어딨노? 이것도 인연이라고 고마이래 살자. 됐나? 그렇게 저는 쫓기듯 도망쳐 온 곳에서 꿈에 그리던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할머니는 더 이상 손님도 들지 않는 여인숙을 팔고 지인한테 공사장 한밭집을 인수했어요. 그때부터 할머니와 저는 본격적으로 밥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공사장 특성상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식당 문을 열어야 해서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했어요. 사람들 두지 않고 할머니와 단 둘이 모든 걸 해내려니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도 몸이 힘든 만큼 돈은 잘 모이더라고요. 대신 거친 공사장 인부들이 종종 저에게 야한 농담을 건네며 추근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물바가지를 뿌리며 욕설을 퍼부어대곤 했어요. 그 주둥이 확 꼬매버리기 전에 당장 꺼지라. 한 번만 더 와가 허튼 수작 부리모 니 죽고 내 죽는 기다. 알겠나? 그런 할머니 덕분에 저는 거친 사내들 속에서 10년 가까이 무사히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제 아들은 국민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된 형석이는 바쁜 저를 대신해 제 아들을 입히고 씻기며 친동생처럼 살뜰히 보살펴 주었어요. 어느새 진짜 가족처럼 된 우리는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어요.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할머니와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웬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작은 사모님, 저 윤기사입니다. 그 말에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남편의 차를 몰던 운전기사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었어요. 서울 바닥을 다 뒤져도 못 찾겠더니 여기 계셨네요. 아드님은 무사하죠? 사장님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본처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던 남편은 제가 아이와 함께 도망친 이후 사설업체에 의뢰해 우리 모자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저랑 닮은 사람을 부산에서 봤다는 얘기를 듣고 윤기사를 시켜 직접 확인하라고 보낸 거였죠. 저 우리 민석이 없인 못 살아요. 그러니 제발 저 못 본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은혜 갚을게요.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네? 그 순간엔 정말 전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아들을 지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정색을 하던 윤기사는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통사정을 하는 저를 보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모시는 분을 배신하면 저도 모가지 날아가요. 저도 가정이 있는 몸인데 작은 사모님 사정 봐주다가 내 식구들 길거리 나 앉을 수도 있다고요. 치킨집이라도 하나 차릴 돈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 말에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 돈 내가 줬구마. 좀만 기다려 주이소. 내 은행 가가 돈 찾아올라니까.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나가셨어요. 그리곤 잠시 뒤 누런 서류 봉투에 돈다발을 담아오셨죠. 이 돈 받고 그 짝은 오늘 여기서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행여라도 돈만 챙기고 오늘 일을 한마디라도 씨부리마. 네, 가만 안 둘 깁니다. 알겠는겨? 윤기사는 할머니가 내민 봉투에 정신이 팔려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돈봉투를 가슴에 품고 도망치듯 가버렸죠. 윤기사가 나가자 할머니는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시며 그러셨어요. 니는 이 길로 집에 가 민석이 데리고 떠나라. 저놈아 분명히 다시 온다. 돈 떨어질 때마다 니 찾아와서 돈 뜯을 놈이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갑다. 이 돈이면 작은 전빵 하나는 차릴 수 있을 기다. 어딜 가든 굶지 말고 밥 든든히 잘 챙기 먹고 살아야 한다.
내한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야 네 아들 지키고 살 수 있다. 내 말 알겠지? 퍼뜩 안 있나고 뭐하나? 할머니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든 저는 집으로 달려가 짐을 꾸렸어요. 때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형석이가 저를 보곤 눈이 휘둥그레졌죠. 형석아, 엄마가 끝까지 보살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프지 말고 할머니랑 잘 살아야 해. 언젠가 꼭 다시 찾아올게. 형석이는 무슨 일이냐며 이렇게는 못 보낸다고 문을 막아섰어요. 저는 그런 형석이를 밀쳐내고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왔어요. 우리가 택시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도 형석이는 울먹이며 저를 따라왔죠.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다짐을 하면서 애써 외면했어요. 그렇게 부산을 떠난 우리 모자는 수원에 자리를 잡았어요. 한동안 형을 찾아대던 아들은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부산 생활을 잊어갔어요.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안채가 딸린 분식집을 차린 저는 아들과 먹고 살기 위해 모든 걸 잊고 살기로 했죠. 가족의 따스함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몰랐지만 이미 경험한 이상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공사장 인부들 틈바구니에서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다 할머니의 그늘 덕분이란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더는 취객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저 대신 아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 모든 게 온전히 제 몫이 된 거예요. 기댈 곳 하나 없이 말이죠. 그래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아들은 훌쩍 자라 고등학생이 됐어요. 자식도 자라면 남이라더니 머리가 큰 아들은 밖으로만 돌았어요. 하나뿐인 가족인 엄마보다는 친구가 우선인 아이가 되었죠. 아들이 자라는 동안 돈 버느라 신경을 못 써준 거에 대한 복수라도 하듯이 아들에게서 저는 점점 사라져갔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길어진 탓에 졸업하고 2년이 다 되도록 변변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아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남들 일할 땐 자고 늦지막이 일어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곤 게임을 하는 게 아들의 일과였어요. 그리고는 마치 빚쟁이 독촉하듯 하며 제게서 돈을 가져가곤 했죠. 뭔가 단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관계를 돌리기엔 이미 너무 멀리 온 것 같았어요. 그 무렵 저는 오랜 시간 육체노동을 해온 탓에 관절염이 심해져 젓가락도 제대로 쥘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거기다 간에 무리가 갔는지 황달 증세도 심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치고 까부라지기 일쑤였죠. 그래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입이 없어 가게세도 밀리고 생활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병원에 갈 생각도 못했고요. 상황이 이러니 돈 때문에 아들과 다투는 날이 잦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불쑥 지 친부 얘기를 묻더군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지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던 애였기에 그래도 핏줄은 땡기나 싶어 솔직히 얘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들한테 꿍꿍이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 뒤 아들이 짐을 챙겨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친부와 함께 살겠다면서요. 그러게, 처음부터 날 아빠한테 보냈으면 이런 집구석에서 지질이 궁상은 안 떨고 살았을 거 아냐? 엄마가 나 안 보낸다고 도망친 거라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맘대로 결정을 해? 엄마가 뭔데? 그랬으면 제대로라도 키웠어야지. 지금까지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쪽팔리게 살았는지 알아? 남들 다 가는 유학도 못 가고 이력서에 스펙도 한 줄 못 넣었어. 이게 누구 탓이겠어? 엄마 탓이라고. 잘 사는 아빠가 있는데 내가 왜 이 지랄로 살아야 했겠냐고. 다 필요 없어. 나 앞으론 아빠 아들로 떵떵거리고 살 거야. 회사도 물려받고 그동안 못 입고 못 쓰고 산 한 다 풀 거라고.
그러니까 나 찾을 생각하지 마. 내 인생 망치지 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엄마가 누구 때문에 지금껏 이러고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내 아들 맞니? 내 아들 맞냐고. 난 널 첩자식으로 눈치 보고 살게 하고 싶진 않았어. 그것뿐이야. 전 재산을 주고 널 지킨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다고. 그래도 가겠다면 네 마음대로 해. 누가 나보고 첩자식이래. 엄마는 그 집에서 첩인지 몰라도 난 엄연히 그 집 종손이야. 엄마 쫓아고 나 데리고 도망친 거면서 변명이 너무 궁색한 거 아니야? 암튼 엄마랑은 더는 못 살겠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엉겨붙을 생각도 마. 아들은 그렇게 집을 나갔어요. 지난 27년 세월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어요. 더 살 이유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캄캄한 방 안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그러다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더군요. 가게 주인이 월세가 밀렸다고 찾아왔다가 안채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곤 119에 신고를 했다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 차라리 죽게 놔두지 뭐하러 고생을 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엄마 맞죠? 저 형석이에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하얀 의사가운을 입은 선생이 저를 보고는 그러지 뭐예요. 자세히 보니 부산에서 함께 살았던 형석이가 분명했어요. 형석이는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제게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저희 모자를 애타게 찾았다며 왜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뒀냐며 서럽게 울더라고요. 간이고 신장이고 제대로 기능하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다면서요. 민석이는요? 엄마가 상태 이런 거 민석이 그놈도 알아요. 뭐 한다고 엄마를 이러고 뒀대요. 친자식보다 더 걱정해주는 형석이를 보니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싶더군요. 그래,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더니 주먹을 불끈 쥐곤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그리고는 엄마, 일단 병부터 치료해야 안 합니까? 입원부터 하시고 해. 앞으론 지랑 같이 사입시다. 네, 이래봬도 의사 아닙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딱 하나, 엄마만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네, 앞으론 지랑 사는 깁니다. 남은 인생 엄마 캉, 내 캉 지지고 볶고 사는 깁니다. 됐지? 그렇게 저는 10수년 만에 만난 큰아들 덕분에 입원 치료도 하고 현재 큰아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7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 살았던 형석이는 할머니가 쓰시던 방에 제 방을 꾸며주었어요. 앞으론 죽을 때까지 자기랑 떨어지지 말자고 엄포 아닌 엄포를 놓으면서요. 할머니께선 살아생전에 종종 저희 모자 얘기를 하셨었대요. 형석이도 할머니도 제가 그랬듯 저를 그리워하다가 같이 있던 흔적이 많았던 한밭집을 그만두시고 다른 곳으로 옮긴 게 지금 이 집이라더군요.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이 죽고라도 제가 찾아오면 주라면서 함께 한밭집을 하며 조금씩 사모았던 땅 문서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이미 제 몫은 제가 떠날 때 받았던 터라 한사코 사양했지만 형석인 이러면 자신이 할머니랑 한 약속을 어기는 거라며 자신을 불효자 만들지 말고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면목 없지만 땅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그러는 사이 몸도 많이 회복됐고 일상생활에 어려움도 없어져서 하루는 형석이와 함께 예전에 살던 부산집을 찾아갔어요. 그 사이 부산도 많이 변해서 우리가 살던 집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더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그 말이 딱이었죠. 온 김에 부동산에 들러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에 대해 알아봤는데 글쎄 그 사이 값이 많이 올라서 수십억 금싸라기 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땅 주인이 연락이 닿지 않더라며 적당한 작자가 나서면
연락을 줄 테니 연락처를 남기고 가라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죠. 형석이는 이게 다 착하게 열심히 산 보상이라며 다 제 복이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자식한테 버림받은 박복한 년인 줄 알았는데 말년에 든든한 큰아들도 생기고 금싸라기 땅까지 생기다니 형석이 말대로 제게 복이 있긴 한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말라던 아들놈이 지가 먼저 전화를 했더군요. 친부집에 들어가 재산 물려받을 욕심에 치매 걸린 지 아빠 똥기저귀 갈아가며 병수발을 했더니 친부가 죽자마자 본 부인이 전 재산을 홀라당 빼서는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평생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여자 문제를 속썩인 네 아빠 죄는 자식인 네가 대신 받으라고 편지까지 남겨두고 말이죠. 불행히도 아들은 남편 호적에 오르지 못해서 친부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다더라고요. 소송을 한다 해도 본부인이 상속자니 자기한텐 떨어지는 돈도 없다면서 이제 어쩌냐고 꺽대고 울더군요. 이 집도 팔려서 며칠 안에 비워줘야 하고 그럼 나 당장 갈 데도 없어. 가게에 가봤더니 엄마가 이사 갔다고 그러던데 어디로 간 거야? 나 거기서 좀 살자, 응? 엄마면 자식 부양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애초에 엄마가 나랑 아빠를 떼어놓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은 안 됐을 거 아니냐고.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엄마 탓이니까 엄마가 나 책임져. 돈 많은 친부 찾아간다고 병든 엄마를 버린 놈이 낯짝도 두껍지. 자식 부양이 어쩌고 하면서 자기를 책임지라네요. 아무리 부모는 전생에 자식에게 빚진 자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죠. 부모 자식 간에도 도리가 있는 건데 제 아들놈은 그걸 모르더군요. 누굴 탓하겠어요. 다 제 죄인걸. 그래서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못돼 먹은 아들놈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전화기에 대고 쌍욕을 퍼부어줬어요. 그동안 애비 없이 살게 만든 게 미안해서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늘 가여워하며 참고 살았는데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미친놈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자식 부양의 의무? 다 죽어가는 엄마 버리고 돈 많은 친부 찾아간 놈이 할 소리냐? 나 더는 너 같은 인간 말종놈이랑 부모 관계로 엮이기 싫다. 피 한 방울 안 섞이고도 날 데려다 보살펴주는 진짜 내 아들 형석이랑 100년 만년 살 테니까 넌 네 구미에 맞는 새엄마 찾아서 살아라. 네 놈 목소리도 이젠 치가 떨리니까 앞으론 전화도 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는 한참을 씩씩거렸어요. 그러다 서름이 복받쳐 어걱대고 한참을 통곡했죠. 네 배로 낳은 자식한테 모진 소리를 하고 속 편한 부모가 어딨겠어요. 그런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아직은 내 아들을 받아줄 마음이 안 생기네요. 혹시라도 땅 얘기를 들으면 그거 뺏어먹겠다고 달려들까봐 진짜 제 것도 아닌 그 가슴 아픈 땅을 말이죠. 그것도 두렵고 한 번 날 버린 놈이 두 번은 못 버리겠냐는 생각에 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형석이한테 말해서 땅 명의는 형석이 앞으로 해뒀어요. 혹여라도 나중에 내 아들이 지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원래 내 몫도 아닌데 당연한 거죠. 저는 그런 땅이 없어도 착하고 든든한 큰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걸로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은 기분이에요. 이제 큰아들한테 잘 어울리는 짝을 지어주면 그걸로 제 역할은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인생이란 게 제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힘들었지만 어떤 좋은 일들로 귀결될지 모르는 게 인생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복된 날이 깃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